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마틴 에덴, 네. 잭 런던의 마틴 에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 수잔 손탁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수잔 손탁. 이거 읽고 그 작가가 돼야겠다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근데 손탁이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또 조금 더 있긴 합니다, 그죠? 네. 뭐 올컷의 작은 아씨들도 네, 있고. 네, 맞아. 거기에 나오는 조, 둘째 딸인가요? 네. 조의 영향을 받았다. 수잔 손택이 어려서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네. 마틴 에덴 영향도 받았는데, 네. 근데 이제 마틴 에덴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 뭐 많을지 네, 모르겠어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개봉된 네, 영화인데 19년. 영화는 소설하고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이태리 배경이라서. 예, 시대 배경도 그렇고. 근데 조금 우리나라의 제가 인터넷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네. 마틴 에덴 영화가 1950, 60년대, 20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해서 옮겼다 이렇게 되어 네, 있는데 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왜냐하면 아, 거기에 그 영화의 첫 장면에 그 마라테스타라고 하는 이탈리아 맞죠. 유명한 네. 아나키스트가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1920년대거든요. 1910년, 20년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파시스트들이 등장하잖아요. 네. 바닷가에.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무솔리니가 파시즘을 시작한 게 1920년대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왜 그 인터넷 여러 군데 찾아봤는데 그러니까 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쭉 이어지는 아니 그렇지 그런 않고 뜻은 아니고. 예, 자살할 때가 1920년대 후반쯤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돼 있지? 저도 글쎄. 그거 보고 이렇게 현대였나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저도 그 우리나라 인터넷의 정보라는 게 반드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너무 심하다. 네. 네. 아무튼 소설은 1904년, 1906년인가? 뭐 하여튼 그쯤 20세기 초엽에 쓰여진 네. 소설이고 이 사람이 잭 런던이 이제 1876년에 태어나서 1916년에 40살에 죽어요. 네. 소설처럼 마틴 네. 에덴 소설처럼 자살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자서전적인 작품이죠. 네. 너무 뭐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죽는 걸로 그렇게 쓰면 안 소설에 돼. 자살한다고 네. 예고편 비슷하게. 네, 그 영상이 네. 자기가 이미지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체면 비슷하게 네, 되죠. 네. 아무튼 굉장히 애석하게 40살 나이로 네. 그야말로 일찍 죽은 작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876년에 태어나서 그 소설에서 마틴 에덴 소설에서도 마치 그렇습니다만은 막 굉장히 힘들게 네. 그러니까 뭐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힘들게 노동을 하죠. 네. 노동자로 살면서 근데 소설에서는 마틴 에덴은 이제 뭐 초등학교 정도밖에 졸업을 못 하고 그죠. 뭐 그런 식인데 이 실제 소설 이 실제의 잭 런던은 버클리까지 다니긴 해요. 네, 한 학기가. 네, 좀 대학을 다니기도 해요. 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하기 힘들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을 하면서 마틴 에덴이 선원인 것처럼 네. 잭 런던도 이제 선원 생활도 하고 해서 일찍부터 10대 노동자로 살면서 아주 어렵게 공부를 해서 이제 작품을 20대 초반에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25, 6살인가 이 뭡니까 야생의 부럼, 네. Cry of Wild인가 콜 오브. 예, 그것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네. 작가로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난 뒤에 뭐 여러 좀 그런 그 야생의 부럼 같은 그런 부르지성, 부럼 같은 이런 작품들을 좀 쓰다가 자서전적인 작품으로 이제 마틴 에덴을 썼는데 마틴 에덴의 그 작품이 사실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야생의 부르짖음 같은 작품이나 또는 이제 이 야생의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말하자면 첫 작품, 네. 초기 작품, 처녀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했는가.
첫 작품을 쓰고 난 뒤에서 이 강철 신화, 강철 군화라고 네. 하는 뭐 소설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 대단히 좀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요소, 뭐 일종의 SF 같은 겁니다만은 그런 작품에서 그 사회주의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네. 마틴 에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좀 회의,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고민 이런 게 드러나요. 그래서 네. 좀 이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로서 자신의 어떤 개인주의를 더 네. 강조하는. 네. 그래서 수잔 손택도 사실 좀 초기에는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가진 그런 경향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마틴 에덴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을 때 작가가 되기 위해서 그 작은 아씨들의 조 같은 그런 그 작품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물론 마틴 에덴도 이제 그 어렵게 그 이 작가가 작가의 되는 탄생을 다루고 있죠. 작가 탄생의 어떤 네. 그 이 계기가 두 소를 네, 마찬가지로 작은 아씨들이나 마틴 에덴이나 네. 근데 작가가 되는 그런 계기로서의 마틴 에덴의 영향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수잔 손택의 독특한 그런 개인주의적인 사회주의라 할까요? 그런 수잔 손택도 그런 두 가지 좀 모순이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네. 그런 점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 아무튼 뭐 잭 런던은 그렇게 이제 강철 신화, 강철 군화 같은 작품도 쓰고 사회주의적인 작품도 쓰고 사회주의 안에 회의를 표명하는 이 마틴 에덴 같은 작품을 쓰고 난 뒤에 결국 이제 40살 나이로 죽는데 네. 이 사람 재밌는 게 1904년에 그 로일 전쟁, 러시아 일본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나라에 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유럽 사람 서양인이 한국 조선에 오는 게 되는 게 19세기 말에부터지만은 이 로일 전쟁에 참전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전 기자라고 네, 네. 할까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제 그 취재하기 위해서 네. 우리나라에 오는데 네. 그래서 조선인 엽복이라고 하는 책을 남겨요. 네. 그때 쓴 그 일종의 신문사에 이제 기사로 보냈던 것들을 이게 소설은 아니고 이제 럽보인데 럽보로 따주는데 이게 1982년에 프랑스에서 번역이 되어가지고 네. 프랑스 말로 네. 영어로 번역이 돼 있는지 안 잘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게 1990년대에 번역이 돼서 네. 조선인 엽복이라는 책으로. 근데 그 책은 사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을 거쳐서 압록강 전투에 이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인들도 만나고 이러는데, 네. 그러니까 이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이 세 나라 민족을 비교를 하면서 뭐 중국인, 그러니까 일본인은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표시를 굉장히 부지런하고 막 용기가 있고 아주 그런 진취적인 이런 민족을 표시하고 중국인도 대해서도 굉장히 그런 열심히 일하고 네. 건면하고 이런 민족을 표현하면서 네. 조선인은 완전히 이건 게을러 빠졌고 이건 완전히 뭐 요령도 없고 그야말로 관료들은 부패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조 같은 이건 구제불능이었던 야만족 같은 이런 식의 묘사를 해요. 네. 그래서 참 물론 뭐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에 뭐 서양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쓴 책들을 보게 되면 기행문 같은 걸 보게 되면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그렇지만은 그나마 이 잭 런던이 쓴 이 여행기야말로 가장 그 좀 조선인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아무튼 뭐 그건 그거고 네. 이 강철 신화 같은 게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이 돼 가지고 사실 80년대 네. 90년대에 이게 이거 베스트셀러 비슷하게 그러니까 맞아 그때. 이 사회주의의 어떤 바람이 불면서 네, 네. 소설 자본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떤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네. 지금 보면은 저는 강철 군화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좀 너무 좀 뭐랄까 교조적인 그런 네. 책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인데 뭐 그 얘기는 오늘 할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이
마틴 에덴에서 보이는 어떤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 같은 것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그 강철 직군화 같은 걸 썼을 때의 어떤 그런 분위기. 네. 그러니까 1876년생으로 그 1900년에 이 사람이 24살이었거든요. 24살에 작품을 1900한 초기 작품을 쓰는 게 1900한 1, 2년쯤 될 거예요. 20대 후반에 작품을 쓰는데 그래서 작가가 되는데 그때는 20세기, 19세기, 20세기 바뀌는 그 세기 전환기, 세기 말 전후인데 미국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아주 극도로 그러니까 남북 전쟁 이후에 극도로 발전해서 사실 빈부격차, 빈익분, 부익부 현상이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미국 문학에서도 이제 자연주의 문학, 리얼리즘 문학, 뭐 드라이즈다, 뭐 싱클레어 루이스다,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런 빈부 갈등 또는 빈부 격차를 가장 뭐랄까 첨예하게 다루는 사람이 결국 잭 런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어떤 경향이죠. 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어떤 사회주의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첨예하게 있었고 또 아나키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변혁기의 어떤 그런 위험한 현상들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잭 런던도 거기에 이제 좀 이 사람은 좀 대중 취향적인 대중 영합적인 이런 경향이 있어요. 좀 인기 작가 할까라 네. 시대에 발맞춰서 네. 좀 이렇게 처음에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좀 상업주의적인 요소가 있죠. 뭐 작가주의라기보다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그래서 쭉 작품들을 쓰는데, 이 사람 작품은 대충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자연주의적인 작품, 또 하나는 사회주의적인 작품. 네.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야성의 부럼 같은 건 이제 자연주의 작품. 네. 주로 이 뭐 늑대개라든가 이 무슨 이런 그 자연의 어떤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네. 동물이 결국 이제 어떤 인간에게 억압을 당해서 그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제 야성을 회복한다 뭐 이런 네. 식의 네. 이게 인간 사회에 적응한다면은 좀 그 억압된 노동자, 억압된 하층 계층이 자신의 어떤 그 본성을 깨닫고 자신의 어떤 그런 네. 좀 그 영웅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벌이는 이런 식의 좀 그 당시 그 소위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강한 사람, 특히 니체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초인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비유를 자연주의 문학에서 보여줘요. 네. 네. 그러니까 자연주의 문학 작품이 있고 또 사회주의 문학 작품이 아까 이야기한 강철 군화가 대표적인 작품인데 네. 마틴 에덴은 이제 그 두 가지 경향보다 조금 더 또 다른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좀 그 회의하는 네. 니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야성의 불엄 같은 경우는 소위 니체의 초인 사상이 확 드러나는 작품인데 아주 강력한 어떤 그 영웅상. 네. 근데 이 그러니까 이 마틴 에덴에 보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뭐 허버트 스펜서나 또는 프리드리 니체 같은 사람들의 어떤 진화론적인 영웅상, 네.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강한 인간 이런 것을 부각시키다가 네. 작품에 소설을 보게 되면 네. 이 영화에는 니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스펜서 이야기는 잠깐 나오는데 네. 그래서 니체에 대해서 회의하는 그런 어떤 영웅적인 초인이 과연 뭐냐 뭐 이런 회의하면서 결국 자살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네. 전개돼요. 그래서 저는 그 시대에 어떤 젊은이들이 그런 고민을 했구나라는 식으로 느껴지는데 네. 근데 일반적으로 문학 비평을 한다든가 또는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뭐 사실 이 잭 런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그 문학 그 학문적인 차원의 문학 평론이나 문학 비평에서 굉장히 무시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대중 취향적인 이런 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는 그다지 인정을 못 받다가 7, 80년대에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잭 런던에 대해서
말하자면 좀 생태주의라는 게 이런 게 강조가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자연주의 문학 작품이 소개가 되고 또 그런 작품들이 많이 영화화되고 애니메이션도 되고 사실 그 막 개가 막 그런 주인공이 돼가지고 원시적인 본능을 회복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영화 그 마틴 에덴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영화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영화가 된 것은 조금 더 다르죠. 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잭 런던이라는 작가가 대중 취향적인 어떤 그런 대중 작가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대단히 그 시대의 어떤 사상적인 고민 이런 거를 절실하게 표현했고 네. 또 그게 사실은 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였지만 그 작가 자신이나 또 마틴 에덴의 경우에도 작가의 분신이 마틴 에덴의 경우에도 자살이 되는 네. 그런 점에서 비슷한데 네. 아무튼 이 작가를 이해하는 데에 그냥 뭐 대중소설가다 이렇게 보기는 좀 무리가 있고 굉장히 또 이 뭐라고 할까 이 가난한 그 집안 출신, 가난한 그 계층 출신, 노동자 출신, 소위 프롤레타리아 출신이 이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이 작가가 된다는 건 또 여러 가지 좀 부르주아 사회, 지배계층 사회에 섞이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번민, 고뇌. 네. 그건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주 가난한 친구가 네. 또는 남자, 여자가 네. 뭐 신데렐라처럼 출세하면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고뇌 네. 같은 거, 번민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뭐랄까, 보여준다는 점에서 뭐 고민할 여지가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마틴 에덴 조금 더 잭 런던은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 뭐 교수님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잊어버리기 전에 더 하셔도 돼요. 아무튼 뭐 좋습니다. 그 잭 런던의 이제 마틴 에덴이 오늘 우리가 잘 다룰 작품인데 네. 이 소설은 20세기 초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그 잭 런던과 비슷한 사람이죠. 네. 완전히 무학입니다. 초등학교 나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쩌다가 그 무슨 뭐 뱃사공 그 선원이었는데 배노동 그 선원 노동자였는데 어떤 그 젊은 친구가 좀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그걸 구해주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의 집을 찾아가게 되고 네. 그 친구의 이제 그 누이 동생인가요? 뭐 누나인가요? 네. 를 만나서 네. 뭐 그 집안에 좀 굉장히 부르주아 네, 네. 잘 사는 집인데 그 여자와 이제 가까워지면서 네. 초등학교를 나왔지만 그 여자 집에서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림이라든가 뭐 시집이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에 굉장히 그 네. 매료되어서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좀 가까운 그런 거에 이제 조금 이제 그 눈을 뜨게 되면서 네. 이런 가지 그런 그 교양이나 이런 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랑과 함께 네. 여성에 대한 사랑과 함께 작가의 꿈을 갖게 네.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여자와 그 여인 그 말하자면 이 여자 이름은 엘레나죠. 루스 소설에서는 루스인데 그래요? 영화에서 엘레나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루스와의 어떤 그런 사랑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특히 그 부모, 부르주아 부모가 좀 반대를 하는 그런 또 부르주아 계층 집안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그런 데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도 어렵게 그 사랑을 이어가는데 그러면서 이 작가가 되죠. 작가가 되지만 이 여자와는 상당히 멀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도대체 이 사람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그 작가의 길을 그야말로 뭐 계속 실패를 하는 가운데서 유명 작가가 되어서 다시 여자가 나타나는 루스가 다시 오는데 뭐 그때는 이미 이 사람의 경우는 그런 그 여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그래서 다른 거 옛날에 사귀었던 어떤 여자와 뭐 부부는 아니지만 그런 관계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 어렵게 살아가는 과정, 어렵게 작가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니체적인 그런 그 영웅주의, 초인주의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네. 소설에서 그게 여러 번 나타납니다. 니체와 네. 스펜서의 이야기가. 네. 영화에 나오지 않는,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스펜서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작가로서 이 작가는 기본적으로 아주 개인주의적인 말하자면 네. 개인적인 네. 사람이죠. 네. 개인적인 작가잖아요. 근데 그 작가 이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 출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작품에서도 그런 좀 사회주의적인 작품을 쓰게 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되고. 네. 그래서 그 뭐 여러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그죠? 사회주의를 좀 주장하는 그런 뭐 지식인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느끼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또 그 사회주의 노동조합 운동 같은 데 대해 회의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가치, 집단의 어떤 그런 요구보다도 네.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그런 경향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사회주의적인 이상과 개인주의적인 어떤 고뇌가 충돌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살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글쎄 뭐 세부적인 이야기가 좀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품 전체는 그렇고, 네. 근데 영화는 이 소설하고 좀 다른 게, 네.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영화는 1920년대 거의 같은 시대예요. 네. 예, 거의 같은 시대에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해서. 네. 영화는 특히 이 영화 감독이 마르첼로야 뭐 다른 작가 좀 원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유명한 작가 감독인데 네. 이 사람이 그 영화에 여러 가지 그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돼요. 네. 실제로 그 영화 화면도 굉장히 좀 흐릿한 그런 네. 분위기죠. 네. 그래서 옛날 영화 같은 그런 네. 느낌을 주는데 다큐멘터리가 자주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당시 1920년대의 그 화면들 네. 제일 첫 장면에 말라테스타라고 하는 네. 아나키스트가 나와요. 네. 사실 이 잭 런던은 자기가 난 아나키스트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뭐 대체로 뭐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작가나 화상가들 중에 난 아나키스트야라고 똑바로 이야기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그 당시 아나키즘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네. 막 그 대통령 특히 미국에서는 대통령 암살하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그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사상으로 네. 찍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여러 작품 세계를 보게 되면 그런 개인주의적인 아나키즘 뭐 이게 기울어져 있다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 아무튼 영화에서 그게 더 분명히 나옵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이 마라테스타 같은 이탈리아의 이 사람은 단순히 개인주의적인 아나키스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사회주의자이기도 한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지만 개인주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관심이 있었던 그래서 개인과 사회의 어떤 조화를 추구했던 그런 아나키스트예요. 마라테스트라는 사람이 단순히 막 그 사회주의적인 그런 측면을 강조한 사람만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감독이 그런 말라테스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심 이게 영화에는 그렇죠. 그 다큐로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영화 전편에 걸쳐가지고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막 그 노동자들, 시민들의 어떤 그런 생활상 뭐 이런 게 그야말로 다큐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다큐와 이 거기에 드라마의 어떤 구분이 거의 모호할 정도로 잘 흡입이 돼 있어서 맞아요.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어떤 시대의 고민, 시대의 실상,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작가가 되려고 자기 밑바닥에서부터 막 노력하는 그런 한 개인의 어떤 그 투쟁,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인 투쟁, 작가로서의 어떤 자기 그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그리고 난 뒤에 작가가 되었지만 어떤 작가가 되어서 좀 부자가 되었지만 또 자기 가난, 자기 어떤 그 자기 계층에 대한 부르주아에 대한 또 적대감, 그걸 또 벗어나지 못하죠. 그
그 부르주아 사회에 속하게 되었지만 결국 그 사회에서 결국 자기가 말하자면 그 사회 일원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계속 또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죠. 네. 근데 그 모순 속에서 결국은 이 자살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아무튼 영화와 소설, 뭐 소설은 사실 굉장히 좀 두껍고 말하자면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좀 집약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처럼 뭐 제가 읽은 소설은 한 400~500페이지 되는 옛날 그 한길사가 아니라 옛날 네. 90년대에 나온 소설이었는데 최근에 또 새롭게 또 나왔더니 1, 2권으로 나눠져 가지고 네. 저는 그건 못 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걸 저는 최근 걸로 봤어요. 최근 거 보셨습니까? 최근 건 아마 1, 2권으로 나눠지기 네. 때문에 다 합치면 한 500~600페이지 네. 좀 넘죠. 네. 근데 좀 보시기에 좀 재밌었어요. 근데. 재밌었습니까? 네. 선생님 무슨 좀 말씀 좀 하시죠. 우선 이제 그 영화는 이게 미국 영화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 영화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독이 좀 다큐로 출발을 했고 그 영화 제작 방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신선하더라고요. 미국 영화적인 그런 화면도 아니고, 네, 그 자기는 제작비 아끼기 위해서 다큐 화면 썼다고 그러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잘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그것도 뭐 하여튼 그런 형식도 좀 저렇게도 영화가 되는구나 좀 새로웠고, 그리고 인물에 대한 그 영화적인 묘사가 깊이가 있더라고요. 네네. 네, 미국 영화에서 그냥 휙휙 이렇게 뭔가 막 그냥 피상적으로 지나가는. 네네. 맞아요. 그 사람을 깊게 느낄 수 있는 여유가 없는데 이거는 조금 왜 이탈리아의 그 네오리얼리즘 영화들 보면은 맞습니다. 사람의 막 영혼을 이렇게 그리는 듯한 그런 느린 그런 묘사가 있잖아요. 영화적인. 클로즈업도 많고. 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제 영화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깊이가 있어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상당히 네오리얼리즘적인 요소가 네네. 강하죠. 네. 예. 그리고 이 소설은 이제 그 물론 이제 시대적인 그 시대 정신이 이제 고스란히 녹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꼭 뭐 자본주의 산업혁명 이후에 뭐 그런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뿐만 아니라 상당히 인간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이해 같은 게 좀 녹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한 인간의 몸부림. 네. 사실 그 그 소설의 제일 재밌는 점은 그 마틴 에덴이 막 시간을 절약하면서 굶으면서 자기가 작가가 되려고 애쓰는 그 장면인 것 같거든요. 후에 성공했을 때는 모든 게 느슨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막 그 여러 잡지사에 보내도 안 되고 좌절하고 그런 것이 그 핵심인데 사실 그 과정이 인간이 다 그런 추구를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의 이제 능력을 최대치로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그걸 뭐 니체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느 시대나 인간이 좀 그런 그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배경이 허버트 스펜서나 멜서스나 뭐 이런 그러니까 좀 사회 진화론, 네, 그리고 하여튼 좀 불가지론 이런 것들이 유행하던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런 보편 믿음이 이제 와해된 시대를 이제 그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이 자기를 실현하는 욕망이 더 강렬하게 이제 표출이 되고 근데 그것이 결국 실현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전망이 확 없어지는 그게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걸 막 이렇게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과정까지는 뭔가 희망이 있고 좀 열정이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게 다 실현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출구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도 않고 뭐 이룰 수 있는 성공을 다 이뤄서 명예와 돈을 다 가지게 되고 이랬을 경우에 이제 갑자기 이제 허무해져 버리는 그 이제 한 캐릭터를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제 20세기가 그러니까 니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세계가 아닌가. 니체적인 질문에서 니체가 제시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기가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뭔가 살아가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니체가 옳았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가 정말 다 모든 거를 제대로 파악하고 뭐 이렇게 세계를 잘 해석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려고도 했었는데 이걸 보면서 역시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뭐라 그러지? 불가지론적으로 나아간다는 거가 상당히 인간을 한때는 열정적으로 살게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피폐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냥 그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게 하고 이제 이렇게 내동댕이 친다는 느낌. 니체가 결국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럴듯하지만 역시 위험하구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니체가 비판했던 그 이전 세계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면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인간이 이제 인간으로서의 그 존재적 가치를 끝까지 인정받는 그런 거는 뭔가 이런 걸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니체에게 몰입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이 마틴 에덴은 그런 한 인생, 그러니까 20세기를 이제 한 몸에 체현한 한 인간을 묘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잭 런던도 이게 굉장히 이게 가장 자전적인 소설인데. 네. 자기가 자기의 현실과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다 볼 수 있었던 아주 영민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도 실제로 탈출구가 없었던 거죠. 자기도 출구가 없는 그 상황을 소설로 썼고 현실적으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틴 에덴은 성공하고 나서 쓴 거거든요.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사회주의적인 전망 이런 걸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는 투쟁할 적이 분명할 때였어요. 네. 자기가 이제 그 노동자 계급으로서 뭔가 그러니까 타도해야 될 어떤 그 대상이 선명할 때는 사회주의자였는데 이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그 허무해져 버린 그 상태에서 이 마틴 에덴을 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기로는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개인주의, 그 물론 이제 마틴 에덴도 처음부터 자기는 사회주의자 아니라 그러고 마틴 에덴이란 소설 안에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선명하게 액센트로 딱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이 조금 더 명확했더라면 뭔가 그러니까 개인과 사회, 개인과 뭐 개인 내 국가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 허버트 스펜서가.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를 했더라면은 출구가 생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자살로 마감하게 된 그것이. 이게 자살하게 된 동기 네. 또는 뭐 그 마틴 에드렌스도 그렇고 잭 런던 자신의 경우도 그렇고 네. 그거는 여러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단순. 그러니까 잭 런던이 작가로서 성공을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성공한 거죠. 근데 사회주의적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네. 작가로서 성공을 했는데 실제로 미국 사회에서 사회주의 뭐 예를 들어 사회당이라든가 또는 뭐 이런 것 뭐 선거를 통해서 뭐 잭 런던 자신도 선거에 나섭니다. 네. 뭐 시장 선거에 나서는 실패를 하죠. 그런데 그 사회주의자들하고도 사실 그렇게 뭐 어떨 때는 같이 하다가 어떨 때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 잭 런던 자신은 굉장히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정치가라기보다는 역시 작가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그런 개인주의가 강한 사람이었죠. 네. 근데 그래서 말년에는 사실 이제 좀 뭐 굉장히 넓은 170만 평이라고 그러나요? 뭐 네. 엄청나게 큰 그 땅을 사서 작가로서 그 번 돈을 가지고 네. 베스트셀러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농장을 경영을 해요. 네. 재밌는 게 그 농장이 농업식, 이게 이제 한국식 농업 경영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최근에 나오는 어떤 미국에서 나온 책들을 보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게 그 농장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게 지금 그 캘리포니아 무슨 국립공원 비슷하게 주립공원인가 이렇게 지정이 돼가지고 네. 유튜브에 그 농장이 자주 나옵니다. 네. 저는 실제로 가보진 않았는데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굉장히 넓은 지금은 포도밭 비슷하게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아마 그런 곳으로 이제 그 되고 있는데 네. 그래서 거기 농장을 경영을 하는데 그 한국식이란 게 어떤 게냐 하면 그러니까 조선인 여복이라는 책에는 아무나 찾아도 이 잭 런던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 특히 한국 농업 방식, 네. 한국식 농업 방식이라는 게 소위 인분을 사용하는 아, 네. 그리고 계단식으로 뭐 하는 네. 그런 거였어요. 네. 그거를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 작가, 또 평론가가 누가 쓴 책을 보니까 해밍웨이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도 보니까 이제 미국 작가들을 방문한 어떤 사람의 책이에요. 거기에서 잭 런던이 한국식 농업 방식, 인분을 이용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데 네. 뭐 인분을 이용하는 방식이 꼭 한국식만 아닐 텐데 그래서 그것도 사실 그 사람이 그렇게 쓴 것도 과연 그 잭 런던이 한국에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에 느꼈던 그런 뭐 알게 된 그런 것인가? 근데 그 조선인 여복이라는 책에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전 들어요. 네.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 농장에 뭐 집도 큰 그 집을 짓고 네. 또 인분 방식이라는 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그 좀 생태주의적인 그런 네. 그 비료나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되게 되면 그 농업도 미국 농업도 굉장히 자본주의화 돼 가지고 공장식으로 돼서 뭐 여러 가지 그 공해나 화학물질 같은 걸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네.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런 그 생태주의적인 농업을 네. 하기 때문에 사실 7, 80년대에 와가지고 이런 그 잭 런던의 그런 농장 경영이 생태주의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이런 또 네. 현상도 생겨나는가 봐요. 네. 그런 점에서 그게 한국에서 조선을 방문했을 때에 느꼈던 영감에서 온 것이라면 우리로서는 뭐 고맙다고 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근데 거기서 불이 나고 뭐 집이 다 타고 해가지고 결국은 네. 여러 가지 좌절 뭐 또 이혼도 하게 되고 뭐 1905년인가 뭐 여러 좀 그런 뭐 갈등 또 이혼 후에 또 뭐 다른 여자하고 바로 결혼하는 바람에 뭐 여론상 뭐 여러 가지 또는 뭐 악영향도 있고 해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상처가 심했습니다. 특히 후기 작품들을 보게 되면 표절 논란도 많았고 특히 뭐 이 다른 젊은 작가들 작품을 사가지고 뭐 지하기 작품이냐 그걸 발표하는 그런 뭐 스캔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특히 싱클레어 루이스 같은 그런 작가들이 이 사람에게 작품을 팔아서 뭐 그렇게 작품을 또는 신문 기사 같은 거 그거 막 끌고 와가지고 표절 시비도 있고 해서 후 말년이 작가로서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그런 좀 불행한 좀 근데 그 추문이 농장은 사회주의적인 실험이었던 거예요? 사회주의적인 그 실험을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뭐 사람들 그렇게 한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런 네. 큰 농장을 170만 피가 엄청나잖아요. 네. 물론 그걸 할 때는 이제 뭐 그 당시 캘리포니아에 주로 이제 있었던 뭐 이 남미 쪽 사람들 이런 노동자들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좀 큰 같은 뭐 공동 식사도 하는 그런 약간은 그 공동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어떻게 개인 소유였죠. 그걸 보고 특히 그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이 사회주의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저건 말이야 무슨 잭 런던 저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기 책스가 사회주의를 빙자해서 쓴 책값으로 번 돈으로 저렇게 혼자 농장을 뭐 그렇게 막 그 운영하면서 자본가와 다 다름없는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그래서 막 또 욕을 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갈등들 작가로서의 그런 능력이 또 아마 이 20대 후반부터 30 초반까지는 그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이게 또 세잔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도 자꾸 없어지고 또 작가로서 능력도 좀 소진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은 가운데 결국은 그 자기 그런 모순 속에서 자살하게 되는 아까 선생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떤 니체적인 초인 사상이 벽에 부닥쳐서 자기가 초인이 돼버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뭐 또 제대로 체험이 된 것도 아니에요 보면.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바랬던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이뤘는데 그 마틴 에덴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한 달 전에 자기랑 달라진 게 없고 그리고 그런 작품도 이미 다 되어 있었다. 지금 자기를 유명하게 만든 그런 책들, 그 소설도 이미 다 써놓은 상태였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다가 이제 유명해지고 나니까 갑자기 루스도 찾아와서 결혼하자 그러고 뭐 자기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이 다 정찬에 초대하고 이러잖아요. 거기서 엄청 좀 환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어떤 지배계층, 특히 자본주의 계층, 부르주아 계층의 어떤 그 위선 또는 그 또 기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측면 이런 걸 막 보고서 그걸 또 막 비판을 하죠. 근데 자기도 또 그 자식 또 거기에 속하죠, 사실은. 근데 자기는 여전히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그냥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하고 같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 전에도 좋아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가 유명해지고 돈 생기니까 다 와서 이제 아는 척하고 막 친해지려고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막 20살 이러니까 그때 첫사랑을 할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든 걸 녹여내는 보편성 그런 것을 이제 안고 이제 그 작가 입문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가지고 있던 이 세계에 대한 환상이 유명해지고 나서 깨진 것 같아요. 이 세계에 사랑은 없구나. 그 사랑도 위선이고 모선이죠. 다 그 어떤 계급적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 계급을 발견한 거죠. 그렇죠. 자기 이제 체감으로. 그러다 보니까 참된 어떤 마음의 열정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고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목표도 없어지고 사랑이 없는 세상, 가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적으로 인간을 대하고 정말 그 사람을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아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를 눈치를 채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춘기가 끝났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이제 국면을 순수가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이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뭔가 가치 있는 뭔가가 있어야지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해야지 살아갈 그 힘이 생기는데. 욕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마틴 에덴은 이제 자기한테 남은 것이 그런 어떤 그 자기가 그렇게 자기 눈앞에 반짝거리면서 보였던 그 지식인 교양 계급 이것도 다 위선이고 자기는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 이제 그러니까 허식이 거쳐지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추구할 게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잭 런던의 인생 속에서 다시 뭔가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다른 이제 그 사춘기를 끝내고 다시 또 이제 좀 더 이 계급 의식을 넘어서서 어떤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라고 해야 되나 뭐 개인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인간의 어떤 가치를 발견했었어야 됐는데 그것이 이제 끝내 발견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가치를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살로 마감을 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약간 20세기를 살아간 인간 전체의 문제 의식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다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그 원리, 사회의 원리, 뭐 적자 생존, 약육 강식 이런 거를 다 사람들이 체감을 했지만 그 너머의 어떤 그걸 통합할 수 있는 좀 더 높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허무주의로 귀결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자살이 필연적이냐 아니냐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 같은데 아무튼 네. 이 작품에서 또는 잭 런던의 인생에서는 선생님 말씀대로 해답이 없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제 좌절하고 그런 비극적인 마지막을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뭐 문학을 하신 뭐 전문가들은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이 어떤 사회와 개인 어떤 사회주의와 개인주의 그런 고민을 그 뭐 갈등이라 할까 네. 그 모순이라 할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작품이고 특히 선생님도 언급하셨지만 어떤 사랑의 계급성 문제 네. 그러니까 뭐 그건 지금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인데 모든 멜로드라마의 주제죠. 예예 멜로드라마의 주제이긴 한데 네. 계급이라고 하는 문제가 가장 그 강력하게 진지하게 나타나는 작품, 특히 마틴 에덴이라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다른 경우는 뭐 해피엔드로 나아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여기서는 물론 뭐 이 그런 비극으로 결국 귀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과 계급의 어떤 또 네. 뭐랄까 모순이라고 할까 네. 그런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소설보다 영화가 더 좋았어요. 네. 제가 이번에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소설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소설 다시 이제 펴보긴 펴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는 못하고 옛날에 읽었던 기억 때문인지 몰라도 이번에 다시 빌려서 한 앞부분을 조금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봤는데 너무 막 그 수사가 많고 또 이게 독백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게 너무 많아서 역시 좀 잭 런던의 책 소설로는 이 동물 소설이 더 좋더라고요. 좀 짧고 근데 이번에 이건 너무 길고 근데 반면에 영화는 그 영화 감독의 어떤 그 작품 어떤 기술이라고 할까 또는 그 경향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잘 그 녹아들어서 영화는 굉장히 아까 선생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신선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 연기 너무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연기가 그래서 뭐 주연상 베니스 영화제 주연상도 받았죠. 사실 다른 작품은 우리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다른 작품이 어느 정도 연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틴 에덴에서의 연기는 뛰어나죠.
여자들도 연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그 배우들도 다 연기가 네, 좋았던 네. 것 같습니다. 영화가 참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소설도 권하고 싶지만 뭐 소설 읽을 저처럼 네. 600페이지를 읽을 네. 여유가 없는 분들은 네. 영화를 한번 꼭 교수님 전에 읽으셨으니까. 예. 네. 영화를 네. 꼭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여전히 그런 뭐 사랑과 계급 또는 개인주의와 사회주의, 집단과 개인 이런 그 주제들은 네. 지금 우리에게도 고민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 자신도 그렇고 네. 이제 그런 것을 뭐 20세기 초요 시대의 네. 배경이지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미국 또는 영한 이탈리아 네. 그렇지만 여전히 같이 고민하고 같이 네. 통찰해 볼 만한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네. 다른 뭐 저는 이제 그 소설이 좀 짜릿했던 부분은 마틴 에덴이 그 자기가 막 독학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보니까 허버트 스펜서도 독학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동일성 때문에 더 좋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독학을 통해서 결국은 그 이제 자기가 일정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나서 그 제가 그렇게 알 수 없었던 그 알 수 없는 그 신비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던 그 부르주아 계급의 교양 계급의 그런 한계, 얄팍함 그거를 이제 알아버리잖아요. 네네. 그거를 이제 눈치채게 된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다른 사회주의 작품보다 리얼하다. 이 사람 정말 리얼리스트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요즘에 좀 이게 이제 교수님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이래서 그런지 그 우리 계급의 위계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게 그 만들어진 위계의 체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계속 나름 이 이제 그 하이어라키가 뭔가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권위가 있으니까 이런 실제가 있는 현실이 있는 거라고 항상 그것을 굉장히 깊게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금 좀 위험한 말을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면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제 위계의 체계를 내가 받아들이면서 물론 좋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느 정도의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원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랬죠? 이 자연스러움을 가장한 가짜 위계가 아닐까 이런 의심이 어느 순간 들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질서가 약간 한번 뒤집히려고 하는 그런 거를 좀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어쩌면은 이것이 다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마틴 에덴이 그 계급이라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 그게 잘못된 어떤 그 일루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때 자기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처럼 저는 약간 이게 힘의 체계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마치 우리가 구름이 덮여 있으면 태양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체계
너머에 그 비욘드에 뭔가 있는 더 이제 참된 그 힘을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이 우주가 한번 흔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그런 어떤 의식적인 그 뭐라나 그런 이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틴 에덴이 그 계급이라는 것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한테도 좀 와닿고 이걸 한번 통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기가 넘어설 것이 또 많이 남아 있을 텐데 그 정도에서 너무 이렇게 멈춘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네. 제가 좀 이상한 말 했죠. 하여튼 아니요, 그런 좋은 생각들을 말씀이고. 좀 하게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점에서 역시 생각을 하게 하고 네. 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여러 가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점에서 또 모든 작품들이 위대한 작품들이 갖는 장점이겠는데 네. 마틴 에덴 역시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네. 높이 평가하면서 네.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